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평생 일만 하며 살다 보면 내 삶엔 언제 여유가 올까? 최근 뉴스 보셨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고 감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외라면 조금 더 여유로울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낯선 땅에서 불안과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60대 부부도 집을 팔고 필리핀 세부로 이민을 갔다가 물가 싸서 좋다던 그곳에서 전기세와 물값, 교육비에 허덕이며 다시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물가가 싸다던 해외, 정작 살아보면 한국보다 더 비싼 항목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나도 한번 떠나볼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집값, 교육비, 층간소음,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으러 갔다가 더 큰 불안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하면 좀 쉬자. 여보, 이제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보자. 62세 정혜수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 회사와 집밖에 몰랐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35년을 버텼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혜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숨 쉬자. 퇴직금은 약 1억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파트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건 6천만 원 남짓이었다. 아내는 말했다. 이 돈으로는 한국에서 오래 못 버텨. 물가가 너무 올라서. 뉴스에서도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준 한 영상이 혜수 씨의 눈을 붙잡았다. 한국인 부부, 은퇴 후 세부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사는 법. 바닷가 풍경, 망고 주스, 여유로운 미소. 그 화면은 현실보다 꿈처럼 따뜻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아볼까? 아내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무슨 소리야? 당신 영어도 못하잖아. 하지만 며칠 뒤 은행 통장을 보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에서 버티는 게 더 무서워. 그들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돈 중 절반을 환전해 필리핀 세부행 비행기를 탔다.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자유였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따뜻했다. 혜수 씨는 마치 다시 3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라프라프 시티 근처의 빌리지 주택을 임대했다. 방 3개, 거실 하나, 부엌은 작지만 밝았다. 월세는 1000페소 환율로 계산해 약 100만 원 수준. 여기면 되겠네. 서울 반값이잖아. 아내는 웃으며 짐을 풀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있는 집. 그런데 첫날 밤 에어컨에서 쌩쌩한 바람과 함께 끼익거리는 쇳소리가 울렸다. 이거 좀 낡았네. 그래도 시원하잖아. 참자.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잠들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첫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순간 둘 다 말을 잃었다. 30만 원이 넘네? 이게 어떻게 싸다는 거야? 필리핀은 덥지만 전기가 비쌌다. 낮엔 에어컨을 꺼도 밤엔 더워서 도저히 잘 수 없었다. 결국 둘은 선풍기로 버텼고 새벽엔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 냉장고 위에는 녹슨 부엌 수전이 반짝였다. 처음엔 그 녹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없이 말했다. 이 녹슨 수도꼭지, 우리 인생 같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고 있었나 봐. 그 말에 혜수 씨는 대꾸하지 못했다. 둘은 매일 저녁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한국 교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다들 다시 한국 가고 싶어 해요. 왜요? 물가 싸다면서요? 싸긴 한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새요. 병원비, 전기세, 정수기 물값. 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다. 여보,
여기 병원비 얼마나 하는지 알아봤어? 한국보다 싸대. 보험은? 그건 안 돼. 외국인은 자비래. 그날 밤, 혜수 씨는 몰래 침대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 월세, 생활비, 약값. 1년 버티면 끝이었다. 게다가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동생 대학 등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혜수 씨는 숨이 막혔다.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아버지, 나중에 한국 돌아오시면 연락 주세요. 뚝, 통화가 끊겼다. 그날 이후 부부는 대화가 줄었다. 아내는 매일 창문 앞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이곳에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우리도 언젠가 적응하겠지. 혜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피로로 가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작은 불편함들이 쌓였다. 정수기 물이 자주 끊기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다. 벽은 습기로 검게 변했고 바닥 타일 틈에 곰팡이가 피어났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와 모기 소리가 섞여 잠들기 어려웠다. 여보, 이 소리 좀 들어봐. 하루 종일 시끄러워. 괜찮아. 서울보단 조용하지.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친절했던 교민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 터진 거 들으셨어요? 그분, 거기 다녀오신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밤, 혜수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여보, 세상에 쉬운 게 없네. 여유로운 나라라더니 더 무섭잖아. 그날 새벽,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녹슨 수도꼭지를 바라봤다. 물 한 줄기가 천천히 떨어졌다. 우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버틸 자신도 없었다. 그날 이후 혜수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깼다. 습기가 잔뜩 찬 공기 속에서 낡은 선풍기만 덜컥거리며 돌아갔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에서는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다. 이 습기, 언제쯤 마를까? 그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한국 돌아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전세 보증금은 이미 세부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됐고 남은 예금도 몇백만 원뿐이었다. 지금 돌아가면 우린 어디서 살아? 그래도 여긴 너무 불안해. 요즘 뉴스 봤잖아. 며칠 전 한국 언론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부부 소식이 연일 보도됐다. 그 사건은 혜수 씨 부부의 마음속 두려움을 자극했다. 이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밤마다 창문 잠금을 확인하고 문고리에 자물쇠를 하나 더 걸었다. 우리 이제 어디까지 온 걸까?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정수기 물통 교체비도 배로 뛰었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채소를 하루에 한 번씩 삶아두었다. 이제 김치도 아껴 먹어야겠다. 혜수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선 자책이 솟구쳤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에서 손주가 해맑게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유치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날이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내는 화면을 붙잡고 웃었다. 할미가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통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거짓말해야 해. 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한교민 모임에 참석했다. 다들 겉으론 밝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다. 요즘 다들 힘들지요? 전기도 비싸고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버텨야죠. 한국 돌아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대화가 혜수 씨의 마음에 박혔다. 그래, 다들 나처럼 버티고 있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부엌에 앉았다. 조용한 어둠 속, 녹슨 수도꼭지 아래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텅 빈 소리 같네. 우리 인생도 이제 다 떨어졌나. 아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우리 다시 한국 가요. 돈은 없어도 우리 애들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부부는 세부 공항으로 향했다. 짐이라곤 낡은 캐리어 2개뿐이었다. 출국장 앞에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수도꼭지 꼭 기억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는지도. 그 말에 혜수 씨는 작게 웃었다. 그래. 다시는 현실을 피하려고 도망치진 말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가웠지만 낯익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던 한국의 회색 도시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아들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그 말에 혜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지금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보일러도 낡았지만 새벽마다 들려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좋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녹슨 수도꼭지 대신 싱크대 위에는 새 은색 수전이 달려 있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며 혜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네. 밤이 깊어갈수록 그가 떠나왔던 세부의 바다는 멀어졌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가족의 온기와 현실의 무게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먼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옆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화면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군가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나라도 이 나이라면 나도 그럴 것 같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4세 이정우 씨. 그는 평생을 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젊을 땐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안정적이었다. 퇴직식 날 직원들이 건넨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후회 없는 길을 걸었어. 그는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었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큰 변화보다 작은 행복을 선택했다. 아내와 함께 3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용인의 외곽 마을로 내려왔다. 대출이 없는 소형 주택, 마당에는 햇살이 드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이정우 씨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흙을 만졌다. 여보, 흙 냄새 좋다. 이게 진짜 사는 냄새지. 아내는 미소로 답했다. 그는 동창들이 퇴직 후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나도 저럴 땐 불안했어. 그래도 안정이 최고야.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은 퇴직금을 모아 치킨집을 차렸고 또 한 명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모두가 고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오르고 건강은 무너지고 그는 뉴스에서 보던 해외 이민 실패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느꼈다. 이정우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와 아침 운동을 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근처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오후엔 마을회관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하지만 그의 삶에도 한때 불안은 있었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일하던 때처럼 보고서나 전화가 없으니 하루가 허전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글쎄, 뭐랄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때 그는 지역 복지관에 놓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공무원 출신답게 서류 정리나 안내 일을 맡았다.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좋네. 그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 상추로 저녁 밥상을 차리면 아내가 말했다. 이게 바로 당신이 키운 행복이에요. 그는 경제적인 여유보다 생활의 질을 택했다. 아파트 대신 주택을 선택한 이유도 단순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하늘을 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 나이 들어서 왜 시골로 가? 병원도 멀고 불편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불편함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정우 씨 부부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했다. 연금 230만 원 중 절반은 생활비, 30만 원은 적금, 20만 원은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따로 뒀다. 남는 돈은 여행 대신 소소한 행복에 썼다. 동네 찻집에서 차 한 잔, 시장에서 만난 노점 할머니와의 대화. 그는 그렇게 돈보다 관계를 쌓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퇴원 후 재활치료를 하며 그는 다시 불안해졌다.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그는 더 철저해졌다. 보험을 다시 정비하고 유언장도 작성했다. 하지만 그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노후 생활 계획 노트를 썼다. 식비, 공과금, 건강관리, 취미,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기록했다. 이건 돈보다 우리 마음의 지도야. 그는 웃었다. 어느 봄날 그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직원은 연금 자동이체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연금 통장 잘못 관리해서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젠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이 있는 거야. 그날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췄다. 텃밭에는 초록빛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아내가 그를 불렀다. 여보, 저 상추 보세요. 어제보다 훨씬 커졌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욕심을 버리니까 천천히 자라네요. 그의 손끝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이제 불안이 아니라 감사를 심고 있었다. 퇴직금을 잃지 않았고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속도를 지킨 사람. 그가 바로 지금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해 여름, 용인에는 유난히 비가 많았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텃밭은 흙탕물에 잠겼고 상추 잎은 다 쓰러졌다. 아내는 창문 너머를 보며 말했다. 여보, 다 망가졌네요. 이정우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에게 그 텃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노후의 자존심이었다. 괜찮아, 다시 심으면 되지. 그는 빗속으로 나가 장화를 신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손에 묻은 흙이 미끄러졌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며칠 뒤 텃밭의 흙은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그는 젖은 손으로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인생도 그래. 망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등을 닦아줬다.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다들 은퇴 후 무너진다고 하던데 당신은 더 단단해졌네요. 그는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는 돈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가을이 되자 텃밭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가 자라났다. 이웃들과 나누며 웃음이 많아졌다. 아저씨, 상추 맛있어요. 고맙다. 많이 먹어라. 그는 예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마을 사람들에게서 매일 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고요하게만 오지 않았다. 그해 겨울, 아내의 병이 재발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는 예상보다 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의료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 다행히 준비해둔 돈이 있네.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잖아. 그는 병실 창문을 닦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요. 우린 이미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다. 퇴원 후 그는 직접 아내의 재활을 도왔다.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고 천천히 함께 걸었다. 손을 잡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여보, 당신 손 따뜻하네요. 이제야 여유롭게 잡을 수 있네. 그 말 속에는 40년 부부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재활이 끝난 그해 봄, 부부는 함께 텃밭에 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이정우 씨의 손끝에서 흙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흙 냄새 참 좋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다. 이 선생님, 혹시 마을 노인회에 나가보시겠어요? 다들 당신처럼 활력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도움이 된다면야 영광이죠. 그는 마을 노인회에서 회계와 기록을 맡았다. 수십 년의 행정 경험이 빛을 발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금, 지역 축제 예산 등을 꼼꼼히 정리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정우 어르신이 오시고 나서 마을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은 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시간은 흘러 2025년 봄, 그의 집 작은 정원에는 노랗게 핀 유채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손자와 딸기를 나눠 먹고 있었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그는 웃었다. 할아버지가 키운 거야.
우리 집은 슈퍼가 아니라 정원에서 사는 집이거든. 모두가 웃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노랗게 핀 유채꽃이 흔들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은퇴야. 이정우 씨는 여전히 연금으로 살아간다. 매달 230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그는 말한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단했다. 아침엔 텃밭, 낮엔 봉사활동, 저녁엔 아내와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신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어떤 날은 혼자 동네 도서관을 찾는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같다. 아내가 웃을 때 그게 나의 월급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정우 씨의 집은 조용히 빛났다. 흙냄새와 차향기, 그리고 오래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끝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행복은요, 욕심을 줄이는 순간 저절로 자라요. 마치 이 텃밭처럼요. 그의 텃밭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이정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가 지은 건 상추 몇 포기뿐이지만 자란 건 웃음이었네. 그는 더 이상 해외의 따뜻한 바다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의 바다는 이제 마당의 흙 위에 있었다. 흙은 말랐다가도 다시 촉촉해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신념이었다.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는 거창한 성공도 큰 재산도 없지만 매일 아침 자신이 심은 상추에 물을 주며 속삭인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여러분, 이제 현실을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정우 씨처럼 작지만 안정된 삶을 지키는 사람과 정혜수 씨처럼 불안한 꿈을 줬다.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는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노후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전체 고령층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5%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생계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심심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노후의 불안은 소득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98만 원, 하지만 실제 평균 소득은 13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60만 원 이상의 적자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자녀나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떤가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수급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64만 원,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조차 약 102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의 노후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금을 통해 복수의 안전망을 만들어 두지만 누군가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한 채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격차는 60대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38.9%로 주요 선진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노후 생활비 격차는 무려 5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산다는 공식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해외 이민의 환상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가가 싸서, 날씨가 좋아서,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하지만 실제로 떠난 사람들의 60% 이상이 3년 이내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생활비, 언어 장벽, 외로움이었습니다. 해외의 낮은 물가는 환율과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 결코 낫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노년층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사회적 관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대화할 사람, 함께 밥 먹을 사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지가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 정혜수 씨와 이정우 씨를 완벽히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고 건강 수명은 평균 4년 이상 더 길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있는 노후보다 사람이 있는 노후가 건강과 정신의 안정 모두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평균 순자산 감소율은 연 3%대. 하지만 근로 없이 저축만 사용하는 가구의 자산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은 7%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완전한 은퇴보다 일정 수준의 사회활동이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2배 이상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덜 쓰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회와 연결돼 있을 때 소비는 더 신중해지고 삶의 의미가 커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엔 소득보다 건강과 가족 관계가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15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족과 단절된 노인의 행복지수는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돈은 행복의 전제 조건일 뿐 완성은 관계가 만든다는 결론입니다. 이 모든 통계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노후의 진짜 격차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혜수 씨처럼 단기적 탈출구로 해외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 구조적 불안을 만났고, 이정우 씨처럼 연금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현실을 다진 사람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60대, 70대의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 노후의 불안은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앞선 이야기 속 정혜수 씨처럼 무계획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정우 씨처럼 현실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노후 안정 지원 정책부터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시군구에서는 고령층 생활안정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연금, 근로공공형 일자리, 주거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40만 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단독 가구 고령자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의료비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는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 안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매니저 사업을 통해 1인 노인을 직접 방문해 건강, 식사, 약 복용을 점검하고, 부산시는 50대, 60대 신중년 전환 지원센터를 만들어 재취업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생이모 작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 대상의 재교육, 창업 멘토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더 내면 향후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SA 통합계좌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노후 자산관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50대, 60대 시민들에게 실제 투자 실습과
절세 전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층을 위한 매입 임대형 공공실버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약 7,000세대 이상이 운영 중이며 이 주택은 보건소와 복지관과 연계되어 의료,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 단독가구의 화장실, 문턱, 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도 활발히 시행 중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한 생활 기반을 다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돌봄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병원 퇴원 후에도 노인이 혼자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기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130여 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 확대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구는 노인 맞춤형 방문 재활 서비스, 치매 안심마을 등을 병행 운영하면서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조금 돌려볼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의 정책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고령자 중 80% 이상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의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는 노인이 봉사활동을 하면 일정 포인트를 쌓아 식사 배달, 교통 서비스, 병원 동행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덕분에 일본의 고령층 자원봉사 참여율은 50%를 넘어섰고 사회적 고립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법제화해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할 경우에도 정부가 현금 급여를 지원하며 돌봄 전문 인력은 국가가 인증하고 지방정부가 고용합니다. 그 결과 독일의 고령자 중 70% 이상이 가정 기반 돌봄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접목해 의사 진료와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결국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100세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복지, 문화교육을 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은퇴 후 커뮤니티 팜 사업을 만들어 퇴직자들이 공동 텃밭을 가꾸며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가의 제도와 개인의 선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안전망을 만들지만 그 위에 삶의 방향을 세우는 건 우리 자신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 점검, 개인연금 세액공제 활용, 지자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 사회공헌 일자리 신청. 이 모든 게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폭풍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계절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정혜수 씨의 길을 피하고 꾸준한 준비로 삶을 다져온 이정우 씨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인생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비추지만 그 빛을 품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욕심으로 그늘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감사로 빛을 더 깊게 새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두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정혜수 씨, 평생 일하며 모은 퇴직금 1억 원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며 낯선 땅으로 떠났던 남자. 그곳에서 그가 만난 건 자유가 아니라 고독과 후회였습니다. 전기세 한 장, 물값 한 통 앞에서 무너진 그의 일상은 결국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반면 이정우 씨는 같은 나이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찾는 행복 대신 가까운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갔죠. 퇴직금 대신 시간의 가치를 믿었고 돈보다 관계를 지켰습니다. 텃밭에 흙을 만지며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외로움 대신 온기가 있었고 불안 대신 평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인생의 거울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다들 정혜수 씨처럼 꿈꾸죠. 더 좋은 집, 더 따뜻한 나라, 더 많은 돈.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정우 씨처럼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과 온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계획 없이 떠나려는 길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다듬어가는 길인가요? 행복은 크고 대단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밥상에 감사할 줄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늦었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의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색은 지금부터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 연금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노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돌보고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는 것, 그리고 내일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지키는 힘입니다. 정혜수 씨가 남긴 건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후회였지만 이정우 씨가 남긴 건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다는 미소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닮을지는 지금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노후란 삶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완성되는 시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피는 꽃입니다. 그 꽃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의 작은 창문, 밥 짓는 냄새가 퍼지는 부엌, 함께 웃는 가족의 얼굴 속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따뜻한 계절로 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시처럼 아름답게 완성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다 주던 아내. 지금은 전화 상담 알바로 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더 무너진 건 남편의 신뢰였습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의 선택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인천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55세 김영숙 씨는 3년 전 주변 친구들의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에 퇴직금과 적금 7천만 원을 모두 코인 투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기적 같았죠. 넉 달 만에 3억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그만두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올인했는데 결국 1억 넘는 빚만 남기고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매달 310만 원씩 생활비를 건네는 아내에게 남편은 말합니다. 왜 아직도 똑같은 금액만 주냐고. 나는 지금도 적자라고. 서로의 말이 부딪히고 감정은 쌓이고 부부는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각자 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말 못할 경제적 후회, 그리고 감정의 골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그 이후 침묵과 오해, 그리고 무너진 신뢰가 어떤 파국을 만드는지 다뤄보려 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치시면 당신의 삶도 같은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61살의 정혜자 씨는 지난해 봄 갑작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30이 넘은 자녀 둘은 독립하지 못한 채 집에 머물고 있었고 남편 역시 몇 해 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 온 중학교 동창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엔 부동산 경매가 대세야. 잘만 하면 월급쟁이보다 더 벌 수 있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인이 직접 보여준 수익 인증 사진들과 나도 작년에만 5천만 원 벌었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혜자 씨는 결국 노후를 위한 준비라는 명분으로 은행에 가서 퇴직금 3,50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처음 낙찰받은 물건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세입자는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느라 1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결국 첫 투자에서 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만 본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상가 경매야. 수익률이 훨씬 높아. 주변에서 말리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에는 대출까지 동원됐습니다.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수도권 소형 상가에 입찰을 넣었습니다. 낙찰은 성공했지만 상권이 죽은 지역이라 공실이 계속됐고 월세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원리금 상환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씩 빠져나가는 이자가 정 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투자 사실을 숨긴 채 통장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집안 돈을 혼자 결정해? 정 씨는 당신이 벌어온 것도 없잖아. 내가 안 하면 우린 굶어야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말다툼은 고성과 울음으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부부는 식사도 따로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도 정 씨를 원망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그 돈 그냥 놔뒀으면 전세금 보탤 수 있었잖아. 작은아들은 엄마는 왜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해? 라고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족 안에서 정 씨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때 정말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 상환 연체가 시작됐고 정 씨의 신용등급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전기요금 자동이체가 실패해 단전 경고장을 받았고 통신사에서 휴대폰도 정지시켰습니다. 정 씨는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갔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채무가 총 1억 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 씨는 이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허리 통증과 체력 부족으로 하루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 청소 알바였습니다. 오전 4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아침 9시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느덧 5개월째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서서 물건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으며 노후를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저지른 선택들을 떠올립니다. 정 씨는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받다가 노후 자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라는 문구에 멍하니 시선을 뗍니다. 그때마다 정 씨는 뒤늦은 후회를 떠올립니다. 왜 난 그걸 몰랐을까? 왜 그때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녀는 요즘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친한 친구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대부분이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말을 들은 순간 다들 하나둘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는 한 친구마저도 아직도 그 얘기야? 이제 그만 잊고 살아라는 말을 한 이후 그녀는 조용히 그마저도 멀리하게 됩니다. 하루는 가까운 시장에 들렀을 때 몇 년 전 함께 일하던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정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맴도는 말은 많았지만 결국 그럭저럭 잘 지내라는 한마디로 대화를 마쳤죠.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건 부끄러움도 분노도 아닌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정씨는 지금도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봅니다. 하루 수입은 5만 7천 원,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찍히는 작은 숫자들을 볼 때면 그나마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위안이 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들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봄이 와도 그녀의 창문은 늘 닫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조차 그녀의 일상에는 닿지 않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점장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벽에 일 나오기 힘드시죠? 정씨는 웃으며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워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점장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두 마디 정도만 나눌 뿐이고 자녀들은 여전히 각자의 생활에 바빠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점점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방에 걸려있는 졸업사진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그녀는 가끔 인터넷에서 투자 성공 비결 같은 영상을 보며 자신이 놓친 것들, 잘못 믿은 것들을 곱씹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화면을 닫습니다. 이젠 늦었죠? 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새벽 일을 나갈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혜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반복되는 시간표 속에서 흘러갑니다. 새벽 4시 기상, 9시 귀가, 오후엔 짧은 낮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텅 빈 거실에 앉아 다시 가계부를 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정씨는 더 이상 희망보다는 유지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덜 아프게 해주세요. 몸도 마음도요. 정혜자 씨처럼 말없이 감내하는 이들의 삶이 언젠가는 빛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68살의 이준영 씨는 퇴직 후에 삶을 일찌감치 준비한 분입니다. 3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그는 50대 중반부터 이제부터는 노후 준비의 시간이라며 하루 1시간씩 경제 관련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투자에 열을 올릴 때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법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돈을 굴리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먼저라는 철학 아래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꼼꼼히 분석했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실천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은 즉시 정기예금으로 묶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의 흐름을 맞춰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고정 수입의 확보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일정 수입이 지속되어야 불안하지 않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사회공헌 일자리에 지원했고 매주 사흘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25만 원 남짓이지만 이 일이야말로 그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활동이라 말합니다. 이 씨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8만 원, 도서관 활동비, 그리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지출은 약 150만 원 수준이며 생활은 절제되어 있지만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이미 모두 독립의 가정을 꾸렸고 이 씨는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르쳐 줄게. 그의 이 철학은 자녀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말마다 근처 산책길을 걷습니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요가 강좌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죠.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밴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지역 경로당에서 시니어 경제 수업을 자발적으로 열어 자신이 배운 노후 준비 지식을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책에서 배운 것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이웃에게 나누는 게 맞죠. 그는 말보다 실천으로 존경을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 씨의 삶도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3살 때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 몇 달간 도서관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마련해둔 의료비 적립 통장에서 비용을 지불했고 건강보험의 보장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사용할 경비를 가계부에 미리 기입하고 나섭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꽉 차 있습니다. 오전엔 도서관, 오후엔 산책, 저녁엔 책 읽기와 일기 쓰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소박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즐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던 것들, 지금은 여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노후는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준영 씨는 지금도 매년 말이면 가족과 함께 집 근처 한옥 민박을 빌려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작게나마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부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공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 여겨 신중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죠. 그의 책상에는 매년 세운 노후 인생 계획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엔 올해 목표로 건강하게 100살까지 걷기, 연간 독서량 50권 유지하기, 손주에게 편지 10통 쓰기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목표들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도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씨는 종종 자신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줄이고 작게라도 기록하세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 중 몇 명은 실제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소비 습관을 바꾸었다고 전해옵니다. 이 씨는 그럴 때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보다 주변이 같이 좋아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라며 웃습니다. 이준영 씨의 노후는 편안합니다. 그 평안함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습관, 절제된 선택, 그리고 관계의 존중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만 어쩌면 진짜 성공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는 이준영 씨 같은 인생 아닐까요? 노후 준비 실패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 실패는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결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만 60세 이상 여성의 약 35%는 퇴직 후 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 형태로 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에 실패한 사례의 상당수는 금융사기 또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중장년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투자 실패 이후 대출과 부채 증가, 가족 내 신뢰 상실 등 2차적 문제가 동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중장년층 자산관리 보고서에서는 고령 여성 투자자의 경우 정보 비대칭과 감정적 의사결정 경향으로 인해 손실 위험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일수록 리스크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노후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무리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수익 활동을 시도한 중장년층의 32%는 1년 이내에 다시 취업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며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은 예상보다 빠른 자금 소진과 투자 실패로 인한 재정 악화였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퇴직 후 자산 손실을 경험한 고령층 여성의 67%가 향후 10년 내 장기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정보 접근성과 재정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국내 소비자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에 실패한 중장년 여성의 약 68%가 처음부터 자녀나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심리적 고립감이나 무언의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 투자, 가상자산 리딩방 가입,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내세운 다단계 투자 사기가 급증하며 이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의 약 47%가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는 이들의 평균 자산은 1억 원 이하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고령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교육이나 수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 이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정기적인 재무 상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실패 없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혼자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의 투자 결정은 충동과 불안, 자존감 회복 욕구가 개입되기 쉬워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와 제3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중장년 및 고령자를 위한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장년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은퇴 이후 자산관리, 주거 이전, 일자리, 건강 등 통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실제로 퇴직자를 위한 금융교육과 10일 재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금융생활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금융 지식과 사기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투자 유도 전화에 대한 대처 방법과 실제 피해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는 지역복지관과 연계해 여성 노년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퇴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정 자립 로드맵을 구성하고 월 단위 소그룹 상담을 실시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장년 여성의 재정적 고립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 소비자 보호법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만 65세 이상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 설명제를 도입해 반드시 가족이나 제3자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과정이 녹음 또는 서면으로 남아야만 계약이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퇴직자 자산보호 협약을 통해 고령자가 재정 결정을 내릴 때 독립 재무상담인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고 그 기록을 추적 가능하게 하여 사전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시니어 금융보호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고령자가 투자나 자금 활용을 계획할 때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진 않은가, 본인의 생활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가족과 상의했는가 등 심리적 재정적 안전장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플랫폼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년기 금융안심 포털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 플랫폼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투자 위험 분석, 소비 패턴 점검, 실시간 사기 사례 알림 기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포털이 활성화되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자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화한 국가일수록 고령층의 빈곤율이 낮고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공공연금 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재정 상담 네트워크를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해 자산 관리, 소비 조절, 사기 대처 등 모든 경제적 문제에 대해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함께 실시하며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생존이 아닌 자율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국가 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단기 정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노년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은 특히 가족 돌봄과 자녀 교육에 전 생애를 바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경제를 책임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단지 투자 조심하세요라는 말보다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제도와 정서적 지지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단위의 재정회복 컨설팅 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별로 실질적인 재무 위험 진단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현된다면 정혜자 씨와 같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투자 실패 후에 혼자 책임을 지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실패가 곧 낙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망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변의 제도, 지역의 프로그램,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이지만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빛이기도 합니다. 지는 해를 보며 주저앉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한 사람은 사랑했던 가족의 말만 믿고 퇴직금을 투자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물론 부부 관계도 흔들렸고 자존심마저 잃게 되었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한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유에도 자식의 요구에도 먼저 나의 삶을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지금 편안한 방 안에서 자신이 읽고 싶던 책을 읽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준비된 선택이었죠. 누군가는 흐르는 시간에 휩쓸려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만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노후는 절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것도 아니며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당신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답도록.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 사람, 당신에게는 왜 돈을 빌리려 할까요? 그 한 통의 연락, 당신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62세 이만수 씨는 평소 말도 없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돌아온 건 계좌번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시기에 왜 사람들은 은행 대신 당신을 찾을까요? 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늘 친절하고 빌려준 사람은 결국 상처만 남을까요? 알고 보면 이들은 당신이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돈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그는 중견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공장 총괄 부장이었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비례해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다기보단 그만큼 오래 버텼던 시간의 대가였죠. 그는 늘 정장을 입고 다녔고 말수는 적지만 동료나 후배들 사이에선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선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 2번 산책하고 아내와 장을 보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20년 전에 첫 아들이 취업,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많이 달았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고 나가는 곳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창 낙엽이 물들던 11월 초 고등학교 동창인 조영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냐? 몇십 년 만에 연락이었지만 병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창원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웃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하다 최근 창원으로 사업 확장을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무렵 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자금줄이 좀 막혔어. 세관 문제랑 매출, 정산이 늦어져서 말이야. 한 700만 원 정도만 급히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한데 다음 달 초에 바로 갚을 수 있어. 병수 씨는 당황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갑이 손에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꺼내서 현금 인출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꼭 갚는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병수 씨의 말에 조 씨는 잠시 말을 흐리더니 결국 손을 모아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 줄 알았냐? 예전에도 내가 날 도와준 적 있었잖아. 그땐 내가 몰랐겠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월요일 아침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며 다음 달 초 꼭 갚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고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서가 예전에 말한 날짜가 됐는데 괜찮은가? 혹시 더 필요하면 미리 말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병수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어느 고급 횟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조 씨는 웃고 있었고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수 씨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그의 지갑을 다시 열어보며 거기서 삐져나온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은 메모가 있었죠. 급전 마이너스 조영서 700만 2024년 11월 13일 송금 기억에 남기기 위해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으면 다행이지만 안 갚아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화를 내기보단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후로 병수 씨는 조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혹시 영석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그 친구도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병수 씨는 이후 경찰서에 조용히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를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갑을 바꿨습니다. 낡은 지갑 속엔 더는 신뢰가 없다는 걸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바꾸며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이 안에서 나가는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는 은퇴 이후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수도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IT 중견기업의 재무팀장이었고 은퇴 당시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덕분에 추가로 모은 자금이 1억 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를 2년 앞둔 61세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성북구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무설계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준비, 고정 수입 없는 시기의 지출 관리 등에 대해 배웠고, 그는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 지출 루틴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 중 가장 인상적인 건 3단계 지갑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지갑, 하나는 비상자금 지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신뢰 지갑이라 부르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신뢰 지갑에는 오직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긴급 자금만을 따로 분리해 넣어두었고, 이 지갑은 매달 기록하며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 세 개의 지갑 중 어디에서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 지갑에 손을 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지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오랜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야, 아이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1,000만 원 정도만 부탁할 수 있을까? 박 씨는 과거 팀장으로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배였고 인간적으로 미안함보다는 의리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박 선배,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지금 부탁하신 돈은 제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혹시 그 외에 도움 정보나 추천, 혹은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결해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돈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괜히 내가 너무 쉽게 연락했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껄끄럽지 않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돈은 항상 관계를 망가뜨리는 칼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오래 준비했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 부부는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려오면서 확보한 차익으로 노후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간병인을 위한 계약형 플랜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 직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매달 120만 원씩 인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평일에는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자주 가던 단골 가게들을 들르는 게 낙입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란 10개를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비교하고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며 소소한 농담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사니까 아이들이 효도는 안 해도 걱정은 안 하잖아. 그러게요. 효도보다 신경 안 쓰이게 해드릴게요가 더 고마운 말 같아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이 씨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받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외롭기보다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매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며 살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최근 남편의 낡은 손가방을 몰래 바꿔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중하게 고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내 기준을 지켜준 친구야. 이 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나한텐 가장 잘 알려주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여전히 위험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빌려줬다.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어색해진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돈을 주고 그 결과로 금전뿐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39%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서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66%는 정식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이 중 3명 중 1명은 관계를 끊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대부분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 12%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라면 또 빌려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압박이 금융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보고서에서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이나 사회적 고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호주의 금융심리연구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불러오는 관계 갈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약 53%가 관계를 후회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감정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 당했다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고통을 덮으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유발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관계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생길 감정적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위험 지표에 따르면 은퇴 이전에 재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은퇴 후 10년 이내의 자산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낮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 또한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확한 재무 계획과 심리적 경계선 설정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된 노인 대상 금융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참여자 중 약 88%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나 복지관, 노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노년기 금융범죄 예방 교육이나 지인 사기 예방 워크숍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피해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내 돈 선긋기 실습과 거절하는 말하기 훈련은 실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착해서 당했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이 곧 맹신이 되어선 안 됩니다. 통계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두 돼, 돈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를 지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감정적 거리 조절이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번쯤 도와주자는 마음이 결국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는 시니어 금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법, 지인 간 금전 갈등 대처법, 계약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후 실제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는 어르신 생활금융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금융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과 함께 위기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노인 재무 자립 학교를 열어 소액 금융과 사적 관계에서의 돈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절해보는 연습, 돈거래 시 시나리오별 대응법 등을 통해 행동 습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금전 피해자 회복지원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은평구와 부천시 등은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노인 권리 찾기 캠페인을 병행하며 어르신들이 착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고령층 대상 사적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과 보증인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노인 금융보호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65세 이상 시민이 금전 갈등을 겪거나 불안정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사적 금융계약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3자 동의 및 신고 의무를 두어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계 기반 거래에 제3자의 감시와 조언이 개입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이 오가는 순간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관계 중심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보호하는 중심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선을 긋는 것이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반드시 내가 따로 정한 원칙이 있다는 문장을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선이 생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 같은 문장을 습관화한 고령자들은
충동적인 돈 거래를 40% 이상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기억된 말이고 관계를 지키는 건 결국 선긋기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말 한마디를 내 입에 익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갑은 달아도 마음은 닳지 않게. 관계는 오래가도 돈은 멀리 있게. 김병수 씨는 낡은 지갑을 지켜왔지만 그 안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관계를 우선했지만 결국 돈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통의 연락, 한 번의 부탁에 흔들린 결과는 씁쓸한 외면과 고요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정우 씨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켰고 지갑 속 질서만큼이나 마음의 질서도 단단히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안함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 타인과의 존중 어린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관계마저 존중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닌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혼자 상처 입지 않도록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엄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단단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단 한 사람의 부탁에도 휘청이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댈 사람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